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초 한 선비의 묘지에 왜 여진족 석상이 세워져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원준 묘라고 해서 현재 파주 명성황후 생가에서 오른쪽으로 100m쯤 가보면 조선 초기 원형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옛 선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는 문화재는 아니고 앞에는 또 철조망도 쳐져 있어 접근하기도 힘든 마이너 중에 마이너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이 묘지가 품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는 인지도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서 있는 두 기의 무인석은 다른 곳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무인석과 달리 이곳의 무인석은 방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수염 부분을 보면 북방의 여진족들의 수염과 닮아 있어 이곳 문화재 안내판에는 이 석상을 호인을 형상한 것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수염만 가지고 여진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일단 방한복을 통해 보면 확실히 북방의 추운 지방과의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묘의 주인인 임원준이 살았던 시기가 15세기였고 그 당시 사회 맥락과 시대성을 고려하면 여진족 혹은 조선에 귀화한 여진족 아니면 여진 정벌에 나선 북방의 조선군을 표현했을 개연성은 높다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석상들이 여진족을 나타낸 것이다라는 가설을 토대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인의 묘역에 왜 여진족 석상이 세워지게 되었을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면 아마 조선 초기 여진족들에 대한 당대 사회 의식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조선하면 그 이미지가 문약하고 소극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조선 초기는 조금 그 이미지와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조선이지만 앞시기와 뒤시기 간 확연히 다른 사회문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차이는 이 시기의 여진족 관련 정책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은 개국과 동시에 여진족 세계에 정치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펼치며 여진족들을 조선의 영향권 안으로 편입시켜 나갑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은 고려의 건국초로 소급할 수도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국민왕의 북진 정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인 이재춘 때부터 국민왕 정권에 귀의했던 이성계가 강한 매개체가 되어 여진족들을 한반도에서 작동하는 정치 권력의 구심점 안으로 강하게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고려사 공량왕 4년 기록에는 고려 조정에 입조한 여진족 추장들이 이성계와 더 가까운 옆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자리 다툼까지 벌였다는 기록도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 미화되었을 기록이지만 여진 세계의 실력자였던 두란 천모가가 이성계에 감복하여 고려에 귀화한 사례도 그렇고 이성계가 실력으로 여진족 세계와 심지어 요동 지역도 일시적으로 평정했던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성계의 개인적인 카리스마는 분명 여진족이 한반도 영향권 안으로 편입되는데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고 봅니다. 여담으로 왕자에 난 이후 이성계 이방원이 적대 관계가 되자 다수의 여진족들이 이성계를 따라서 반이방원 자세를 보여주었던 것도 이성계 개인의 여진족에 대한 구심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가 건국 시절로 시작된 나라가 조선이었으니 필연적으로 조선과 여진족의 관계는 두터울 수밖에 없었고 이성계를 계승한 후대 왕들 역시 여진족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들을 이어나갑니다. 조선이 이렇게 여진족 세계에 개입 정책을 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이전 고려 말부터 이루어졌던 안보 정책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킵니다. 여진 정책과 더불어 거의 나란히 진행되었던 대마도 정벌도 그 한 가지 사례입니다. 1389년 대마도 정벌을 실시하고 1396년에는 대마도에서 더 나아가 이키섬을 공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19년 세종의 상황으로 있던 태종이 이종무 휘하의 원정군을 파견하여 대마도 정벌에 쐐기를 박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대마도도 그렇고 여진족들에 대한 당대 조선인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의 대외 인식을 이야기할 때 사대와 교린의 틀로 이야기됩니다. 대중국의 외교 관계가 수익적인 사대 관계라면 비중국 국가와는 수평적인 교린의 관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 여진족들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보면 수평적인 교린 관계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선인들은 줄곧 동북면, 서북면에 있는 여진족들에 대하여 번리가 되어준다고 표현해 놓았는데 번리는 울타리라는 의미로 번병, 번국과 같은 말입니다. 즉 명나라의 번국을 자처하는 조선이 번국을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예기에는 인신무 외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하가 된 자는 외부 세력과 관계를 갖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황제를 정점으로 한 서열에 따른 행동 원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건국초 번국우주라고 제국들의 행동 규범에 대한 매뉴얼과 같은 책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는데 황제를 구심점으로 공존하는 국제 질서를 뚜렷하고 확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대 조선 역시 번국우주라는 책을 알고 있었고 인신무 외교 지휘라는 제국의 행동 방침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런 이념에 구속받지 않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 안보라는 실익을 우선시하여 본인들 독자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여인족 추장들에게 관직과 의복, 관대 등 하사품을 주고 여인족 추장들은 반대 급부로 토산품을 들고 와 주기적으로 조선 조정으로 입조하였습니다. 특히 여진족 추장들이 조선 국왕의 교지를 받을 때에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을 치렀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수평적 교린 관계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대마도주나 다른 일본 국내 사신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며 대마도 같은 경우는 아예 경상도 관할로 예속시키기까지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6세기 중반까지 675명의 여진족 추장들이 조선에 입주하였다는데 전체 여진족 세계 중 4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조선이 적극적으로 대외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명나라는 이에 위기의식을 느껴 조선에게 줄곧 여진족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도 동쪽 오랑캐 중 하나였을 뿐이었고 그들로서는 조선과 여진족이 결탁하는 것에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쪽에 잔존하는 몽골 세력과 여진족 그리고 조선이 서로 결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도 건국 초부터 그런 연결 고리들을 끊어버리기 위해 여진족 세계를 감시하고 자신들의 관할에 두는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합니다. 요동의 도지휘 사사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그 관할 지역을 다시 세분화하여 위하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진족 추장들에게 관직을 주면서 표면상으로 명나라의 세력권 안에 편입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체제는 겉보기에 마치 명나라가 직접적으로 요동 지역의 행정력을 행사한 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여진족 세계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정치체였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중국인들의 기미 체제로 기미는 소나 말에 고삐를 물린다는 뜻으로 비중국 세력들이 중국 황제 중심으로 공존하는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그 세력의 지도층들을 친중적이게 만드는 중국의 오래된 외교 전략입니다. 당시 요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환경이 이러했고 조선 역시 여진족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명나라와 조선의 영향력 확대 정책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명나라는 조선에게 여진족들을 꼬드기지 말라고 힐문하는 직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선은 명나라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까지 계속 본인 독자적인 여진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후대 조선인들과는 다른 초기 조선인들의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확실히 이 시기 조선인들의 인식의 차이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1449년 야선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몽골의 잔존 세력들이 명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명나라 조정에서 조선의 원군을 요청하는 서신을 급하게 보내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조선 조정의 반응을 보면 국익을 중심으로 손익을 저울질하면서 원군 요청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조정이 오갔던 대화 내용 중에 모름지기 한번 대승을 거둔 다음에 강화를 맺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명나라의 원군 요청은 진작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만약 몽골군들이 조선에도 쳐들어온다면 전조가 대몽 항쟁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가져와 한번 크게 싸워 이긴 다음 강화 협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뒤 협상에 바로 들어가자는 현실적인 대비책을 미리 세우고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알아서 기지도 않는 이런 모습은 확실히 정치 외교에 있어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깊이 역시 노련하였던 조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성종 제위기인 1479년 명나라에서 건주 여진 테러 좀 차단해달라고 원군 요청을 한 역사도 있습니다. 승문원 참교였던 정효정은 상수로 다음 같은 말을 국왕에게 제안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웃의 싸움이니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이웃나라가 서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우리 백성을 내몰아 창칼 사이로 나아가게 해 타국의 이익을 도와주겠습니까? 국가 안보가 걸린 상황에서 드러난 조선의 본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기 기록에서 보이는 명나라를 띄워주는 표현들은 그저 수사적인 외교용 표현들이었을 뿐이고 조선의 본심에서 명나라는 그저 물리적인 대국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15세기 조선인들은 분명 독자적인 본인들만의 세계관이 있었다고 봅니다. 1402년 제약된 혼일강리 역대 국도라는 유물을 보면 여기에 당대 조선인들의 자존의식이 스며 있습니다. 조선의 영토가 상당히 과장되어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쪽 세계의 주인은 자기들이라는 자아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선이란 나라는 건국 초부터 서쪽의 중화 문명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했고 모범이자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몽골인들 특유의 개방성으로 이슬람 문명의 선진적인 문화 요소들도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에 중원 지역 문명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 볼 정도로 고도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동쪽 조선의 지배층들은 이 문명의 새로운 기준을 맞추어 자신들을 탈바꿈시키는 것이 국가 발전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것을 국정 방향으로 정합니다.
그렇지만 서쪽 중화 문명을 모범으로 삼때 조선은 세종대왕이 각종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정책들을 보여주듯 중화 문명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실정에 맞는 현지화를 추구했습니다. 즉 이 땅의 실정에 맞는 차별적이고 독자적인 조선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 겁니다. 심지어 연호를 단군을 기원으로 한 독자 연호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시기 기록을 읽어보면 동방을 자꾸 강조하는 것도 동쪽 세계는 조선의 지배자라는 자아식을 강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봅니다. 다른 예로 단군의 시작점을 이야기할 때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이라는 수식어를 자꾸 강조하는 것도 사실상 중국과 별 차이 없다는 그들 나름의 대등의식이자 자존의식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진족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본인들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명 개발을 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태도의 이면에는 동방 세계에 있어 조선의 문명의 담지자이자 상국이라는 자아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마도나 일본 국내 여러 세력들이 조선에 보낸 서계를 보면 조선 국왕을 황제 폐하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칭 사용에 대해서는 천황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던 일본의 사회 문화도 고려해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당대 조선의 외교 관계를 사대 교린의 틀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삼국이라 했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했듯 동쪽의 세계는 조선이 지배자다라는 당시 조선인들의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외교 관계가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임원준묘로 돌아와서 가운데 조선의 묘와 좌우 여진족 무인들이 세워져 있는 이곳 묘역은 자신들의 상국으로 행세하고 여인족들을 번일하고 이겼던 15세기 조선의 세계관이 함축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 무인석들이 여인족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무인석을 북방에 있던 조선군이라 치안해도 15세기 조선의 세계관을 구했다는 점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선의 호방했던 역사도 16세기에 들어서면 퇴색되어 갑니다. 중종 반정 이후 국풍이 크게 한번 변합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상도, 권도, 패도 3자가 박자를 이루면서 국정 운영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이루어졌는데 중종 이후로는 상도가 독보적으로 강조되기 시작됩니다. 그 이면에는 유교 이념이 사람들 사고방식 속에 심대하게 내면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원리주의에 입각한 경직된 사고가 주류이자 상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의 국경지대를 헤집고 다녔던 여진족 추장을 유교 이념을 운운하며 그냥 내버려두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이왕 이와 같이 대유 혹은 대연이라 불리는 유교적 카리스마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조선의 사회문화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개인적으로 고려의 유풍이 소멸된 분기점이 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이렇게 상식과 기준을 180도로 뒤집는 동안 조선의 하위에 있던 여진족과 일본인들이 점차 조선 간의 국력 차이를 좁혀나가기 시작하며 16세기 말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병자호란까지 근 50년에 달하는 암울한 역사가 이 땅에 아주 깊게 새겨집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